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업계의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시장은 화랑인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으로 큰손 고객인 유럽과 중국 자동차 제조업들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 전망은 더욱더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해 처리된 자본시장 관련한 대금이 7경 8,09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7.9% 증가한 수치인데 일평균 거래 대금도 319조 원으로 최근 5년간 약 1.5배로 늘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크래프톤 대표가 샘 올트먼 AI 최고 경영자를 만나 게임에 특화된 인공지능 개발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에 따라서 게임 특화 AI 모델 최적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5일 이혜진 창업자의 이사회 의장 복귀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딥시크 쇼크 후 네이버가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자의 복귀 소식까지 더해지자 네이버의 AI 사업 추진력에 힘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수세로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5장 들어서도 탄력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번 우리 시장은 샘 올트먼이 다양한 시장의 모멘텀들을 끌어올려줬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에 빨간불을 나타내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마감 시장 30분 앞두고 어떤 종가들을 형성하고 있는지 한 번쯤 더 짚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맵 보면서요. 함께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데요. 일부 종목군들은 그래도 5장 들려서의 탄력들은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줬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우리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3.9%, 4%가량의 상승률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요. 어제 약세를 보였었던 2차 전지 대장주이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도 오늘 시장에서는 빨간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세 리스크가 무마되면서 자동차 업종들에 관한 좋은 반응들도 예상하셨을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도 상승해주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꼭 이야기해봐야 할 섹터가 있죠. 인터넷 대표주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이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 이동의 주인공이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요 4%가량 상승하고요. 카카오는 오늘 특히나 카카오뱅크의 기업 실적 호조에 따라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체크를 해볼게요. 현재 구간에서는 7%가량의 상승률 나타내면서 우리가 또 오전장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탄력들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은 오늘 다소 쉬어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지만 제약바이오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에 관한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군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들 이어져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나쁘지 않지만 어제 강했었던 트럼프 트레이드를 반영했었던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쉬어가는 흐름이니까요.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감 시장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 시장에 관한 다양한 힌트들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와 함께 달려보실까요? 마켓 쇼쇼쇼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시장 탄력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저랑 시장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시장 진단하기 이전에 오늘 또 신규 상장주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신규 상장주 대여 IPO의 상장을 많이들 기대하셨을 텐데 LG CNS가 오늘 10% 급락을 보여주고 네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쪽 분석부터 좀 들어볼까요? 사실 신규 이건 개인적인 TMI인데요. 그 개인적으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나 반영성 예측하기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LG CNS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장명을 한 건데 대여의 저주.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생명 상장할 당시에 주변에서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삼성생명 상장하는데 이거 IPO 해도 되냐고 주변에서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으로 괜찮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대여가 뭐였죠? LG 에너솔루션. 이렇게 한 번, 두 번 대여들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지 않았다는 점을 좀 감안해보다 보니까 이번 LG CNS도 그닥 별로 관심이 없겠다, 뭐 별거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사실 솔직히 자백을 하자면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관심도 그렇게 없었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IPO 대박은 이런 대여보다는 좀 작은 종목들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 같고 뭐 결론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 대여의 저주, 그러니까 과거에 삼성생명, LG 에너솔루션, LG CNS가 그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상장 당일은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는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상장하고 난 뒤에는 정말 재미없는 주가 흐름이 전개가 되는구나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신규 상장주들에 관한 계속되는 약세 흐름이 우리 시장에 나타나주고 있어가지고 이런 관점에서도 시장 좀 고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CNS 이야기를 나눠봤다면은 시장 진단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사실 샘 올트먼이 많이 올려주고 있는 시장인 것 네. 같은데 이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관세 이슈 있잖아요. 일단 관세 이슈가 어쨌든 해소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슈가 조금 이제 소멸되게 되면서 일단 시장이 반등에 나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월 31일 그리고 2월 3일에 있었던 낙폭에 대해서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거 이상 그거 이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1월 31일, 2월 3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 2조 원이 넘는 매도가 나왔었는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수는 제자리를 찾아가겠지만 지금 어떤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그렇게 시장 흐름은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거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1월달 같은 신년효과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2018년 12월 달, 2019년 1월 달로 돌아가서 잠시 말씀드려 보게 되면은 2018년도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슈를 해가지고 1년 내내 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12월 달, 12월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달, 그러니까 해가 바뀌게 되면서 신년효과가 반영이 됐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20% 넘게 상승하게 되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2월 달 이후에 다시 또 시장이 또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때 상황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신효과 말씀드리면서 12월 달 증시가 안 좋게 되면 1월 달 증시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들어왔는데 2월 달 들어오게 되면서 참 달이 바뀐 시점에서 교묘하게 딥시크라는 이슈가 또 발생이 되게 되면서 시장에 좀 변동성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2월 달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장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1월 달 대비 재미없을 가능성, 1월 달 대비 부진할 가능성, 여기 좀 염두에 좀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저희가 1월 효과를 많이 기대를 했었고 그 1월 효과가 드러나기도 했었는데 2월 달은 또 약세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좀 암울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양한 대응점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거니까 저희와 함께 시장 잘 헤쳐나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상승하는 다양한 종목군들과 섹터에 집중해 보면서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 섹터, 핫 종목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힌트가 될 만한 섹터 그리고 그 안에 두 가지 종목을 통해서 라이벌 대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들 함께 해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시장 전략 챙겨보셔야겠죠. 저희가 또 마감 시장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섹터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종목군들 집중해보면 좋을지 이사님과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선정해 오신 핫 섹터와 그 안에 종목군들 바로 열어보고 싶은데요. 이사님 오늘 어떤 걸까요? 네, 보여주시죠. 보시죠. 네. 네, 인터넷 대표주 AI 네네. 챗봇 네이버 카카오. 이게 정말 다시 국민주로 등극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예스올 네. 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네이버는 예스고요. 카카오는 노라고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했는데 일단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샘 올트만이 한국 방문하게 되면서 카카오하고 이제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참 샘 올트만이 그렇게 안 생겼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사람 참 여우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앵커님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샘 올트만이 한국 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삼성전자, 막 카카오 만나고 갔는데 이 사람이 투자하러 왔을까요? 투자 유치하러 왔을까요? 투자 받으러 왔겠죠? 그죠?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 참 여우네. 지금 딥시크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가 샘 올트만이 약간 긴장감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사에서 어쨌든 뭐 챗GPT라든지 AI 신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딥시크 쪽을 뺏기면 어떡하지? 라는 그 노파심에 제가 봤을 때 한국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오늘만 놓고 뭐 어제 빼고 오늘만 놓고 보게 되면은 어쨌든 샘 올트만 효과를 내가지고 로봇이라든지 AI 챗봇이라든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거는 만약 여기 화면에 좀 같이 볼 수 있으면은 같이 좀 볼게요. 이게 뭐 서울경제 기사니까 뭐 같이 봐도 되겠죠. 그럼요. 타론스 아닐까요? 아닌데 서울경제에서 정말 좋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캡처를 떴는데 이 기사에서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좋은 내용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딱 이제 중요한 부분을 콕 집어서 이렇게 좀 제시를 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디일까요, 이사님? 자,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양측의 협력 구상이 공개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정신화 대표 같은 경우도 기자들 질의응답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여기 있죠. 여기.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 보셔야 돼요. 아이고. 어디 부분이야?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인데 딱 해가지고 여기 구체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아서 구체화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우리 할 거야. 우리 할 거야. 요거만 딱 얘기를 하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백지수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인데 올트만도 상당히 여유스럽다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피디님. 근데 자, 올트만도 한국에 와가지고 선물 보따리한테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 지사 설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은 없지만 정말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뭘까요? 자, 그리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 여기에 투자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고려를 하고 있지만 오늘 발표할 부분은 없다. 이게 뭔가요? 고려는 하고 있지만은 오늘 발표할 부분은 없다. 자, 그리고 네이버 등 다른 IT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트너십 대화를 기밀로 유지하고 있어서 발표 전까지는 말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서도 여쭤본 거예요. 이 사람이 투자를 하러 온 걸까? 아니면 투자를 받으러 온 걸까? 이 사람은 투자를 받으러 온 거예요. 네. 받으러 와가지고 삼성전자, 카카오 얘들 만나면서 니들이 우리한테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뉘앙스를 풍겨간 거예요. 그러면서 로봇 쪽 같은 경우도 로봇공학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 이해를 하게 되면서 로봇 기업도 우리와 같이 일을 하자. 요것만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니까 이러면은 샘 올트만 오픈AI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이 오래 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결론은 뭐냐면은 그래서 오픈AI와 연관돼서 오늘 오르고 있는 섹터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길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AI 소프트웨어라는 이 섹터 안에서 최근에 어쨌든 1월 3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딥시크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국내 뭐 솔트룩스라든지 오늘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하잖아요.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기사를 이사님을 같이 보니까 저도 좀 놀랐던 게 구체적으로 협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 아무것도 거예요. 없어요. 예. 그냥 어찌 보면은 뭐 계획이 있다, 뭐 그럴 거다, 좋은 시장이다 이런 부분들이라서 사실 이제 종목단으로 보자면은 이사님이 그래도 네이버는 예스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노라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이유들도 하나하나 포인트 좀 짚어주실 수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체 AI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네이버는 그래도 하이퍼클로백스라고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샘 올트만이 네이버 안 가고 카카오 간 이유가 제가 볼 때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자체 AI 모델이 없으니까 자기 거 쓰라고 그냥 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오픈 AI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은 기업 네임밸류도 올라가게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가 잘 알겠지만은 서비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메뉴 다 정해놓고 가게문 열어놨어요. 거기다가 오픈 AI에 AI라는 양념만 좀 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팔려나간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픈 AI에 AI라는 이 네임밸류만 살짝 묻히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오픈 AI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유통망, 판매 루트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서 카카오를 제가 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카카오는 오픈 AI가 방문했다고 해서 이렇게 좋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오픈 소스를 주게 되면서 오픈 소스가 아니죠. 이 소스를 주게 되면서 아마 그와 관련했던 그 로열티 같은 것들 앞으로 받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이버는 어쨌든 자체적인 모델이 있고 카카오는 자체적인 모델이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네이버 쪽으로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딥시크 말씀드렸는데 자 2023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상반기 때 AI가 태동을 하게 되면서 이 AI와 연관된 섹터들 그 내의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러면 이 AI라는 카테고리도 이제는 가성비 AI 쪽으로 좀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딥시크 때문에 그런 이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딥시크 외에 소위 말하는 가성비 AI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한국형 AI가 부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솔트루스가 급등이 나오게 되고 네이버가 이제 분위기가 바뀔 만한 그런 계기가 전 마련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아시겠지만 46만 5천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강했었는데 그 이후에 2년,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가성비 AI라는 트렌드가 나타나게 되면서 네이버를 바라보는 어떤 투자자 시선을 바꿀 만한 계기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저항대가 되고 있는 23만 원을 그래서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인터넷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으로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낫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사님과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의 기사, 서울경제신문의 기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사업 윤곽들을 파악을 해봤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발표된 배는 지금까지는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네이버, 카카오가 모두 다 오르고 있는 와중에서 어떤 기업에 더 집중을 해봐야 될까라는 물음이 들잖아요. 자체 AI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지금 또 시장이 샘 올트먼의 또 다양한 이야기들에 열광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분명한 리스크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핫섹터 살펴봤다면요. 이제는 두 번째 핫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핫섹터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바로 이사님과 또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그것도 보시죠. 네. 이제 진행을 잘 하시네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시키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 네. 2차 전지인데요. 오늘 반등해요, 그래도. 그죠? 네네. 네. 예스올 노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단 LG 엔솔은 예스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노라고 일단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예스와 노의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2차 전지의 어떤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누가 먼저 갈 건가? 요 관점에서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2차 전지가 간다고 해서 제가 예스를 드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겠고 자,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가 가기 위해서는 대형주 장세가 와야 됩니다. 자, 2023년도 11월 달에 공매도를 금지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반도체 소부장, 음식료, 화장품, 바이오 이렇게
섹터의 어떤 순환매 장세가 계속 진행돼 왔었거든요. 그 말은 즉슨 대형주 장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2차 전지 갔던 시기를 한번 잘 보자고요. 2020년도에 2차 전지 상당히 강하게 갔잖아요. 그때 지수가 강했었나요? 안 강했었나요? 강했죠. 2023년도 상반기 때 지수가 강했나요? 안 강했나요? 그때 당시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때 2차 전지가 주도 섹터가 되게 되면 시장을 이끌었었거든요. 그 말은 즉슨 대형주가 이끌어주는 장세가 와야 일단은 반도체가 됐던 2차 전지가 됐던 갈만한 어떤 시장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란지 이런 부분을 분위기란지 상황을 보게 되면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중심이었던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 그리고 2차 전지가 뭐 LG엔솔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가나요? 그 아래 다니는 벤더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나요? 그죠? 요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의 어떤 성격이 충분히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형주는 2차 전지는 누가 보다도 대형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는 말 그대로 지수 장세가 와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전기차 캐즘 겪고 있잖아요. 결국 이 수요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수요가 회복이 된다는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또 트럼프잖아요. 트럼프의 어떤 정책을 보게 되면 전기차가 그렇게 활성화가 될 만한 그러니까 전기차를 안 탄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를 예를 들게 되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신재생 정책을 하게 되면서 정책 좀 미뤄졌잖아요. 그러면 지나간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정책을 볼까요? 아니면 새롭게 다가올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볼까요? 그것만 보더라도 2차 전지 포함한 이 신재생이 소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 플러스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수요가 괜찮아질 여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을 예스를 준 이유가 뭐냐면은 자 전기차 캐즘 이 얘기를 우리가 또 한번 파헤쳐 보게 되면은 결국 전기차 캐즘은 매출처가 전기차로만 단조롭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매출 구조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ESS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 부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도드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또 어디 들어가죠? 우주선. 스페이스X 쪽으로도 공급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어 로보틱스인가요? 로봇 쪽으로 2차 전지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최소한 2차 전지가 더 이상 나빠질 이유가 없다.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다.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누구를 볼까요? 매출처 다변화되어 있는 수요가 빠르게 좋아지게 되면서 숫자가 빨리 찍힐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탑픽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보기는 이 밴드들 쪽으로 낙수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LG 에너지솔루션의 밴더입니다. 타고 내려가고 보면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완성품을 만드는 것들하고 그리고 이 전구차는 핵심 강물 쪽 같은 경우에 조금은 좀 차별화시켜서 시선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순수하게 그러니까 원가적인 측면이 아니라 공급적인 측면이 아니라 수요적인 측면에서 판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 캐즘을 빠르게 벗어날 만한 포트폴리오를 만든 LG 에너지솔루션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때 가서 2차 전지는 다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오늘 반등을 하기는 하지만 증권사에서도 실적 눈높이를 더 낮춰라라는 의견들은 네네. 공통되더라고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대장주들이 당장 크게 오르거나 또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들 같이 덧붙여 주셨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을 하게 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에코프로 머티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LG 엔솔 관련해서는 실적도 좀 눈여겨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니지만 2차 전지주들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사실 2차 전지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건 이제는 다들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언제쯤 그게 다시금 전환이 돼서 추세가 반등이 일어날까? 그 시기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사님. 그게 사실 저 같은 전문가가 답을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주세요. 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사실 지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 상당히 조금 평가절하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하이퍼클로버 X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게 말씀은 안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정도의 어떤 시가총액이나 캐파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게 주된 어떤 그 주력 캐시카우로 올라오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 좋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뭐 LG 에너지솔루션을 예를 들게 된다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장에서 제가 신상론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LG 에너지솔루션이 종목 자체로 그러니까 시장이나 이제 업종을 무시하고 종목 자체로 만약에 가려면은 전기차는 깔고 와야 되겠죠? 깔고 하게 되면서 우주선이라든지 로봇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주가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거 있잖아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악재선 반영,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아마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라면은 갈 만한 모멘텀 2차전지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해 봤을 때 딱히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은 이제 시기를 조율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근데 다시 네이버로 돌아가게 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신선성 능력을 확보를 하게 되고 매출을 보여준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가성비 AI라는 예상치 못했던 또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게 되면서 네이버의 주가를 또 이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본업에 대한 어떤 업황에 대한 변화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네이버에 대해서 가성비 AI라는 예를 들어드렸듯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게 되면은 아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딱히 제가 언제 간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만약에 그런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이버처럼 2차 전지도 꼭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사님의 사인이 있으면 저희가 2차 전지주들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도 참 답을 내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요.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장의 또 하이라이트죠. HTMI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관세 그리고 방위비 이렇게 두 가지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또 어떤 대응점들 가져볼 수 있을까요? 마감 이후의 시장들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자,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마감되는지 살펴보면서 그 이후의 전략들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가량의 상승률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은 어제 기환했었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연속 순매수하느냐가 또 제 관심사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마감 집계 보니까 다시금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이제 매도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들였고 오늘 선물 시장에서 6천 계약 넘게 나오면서 그래도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도 4%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 지어졌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또 하락 종목 대비해서도 월등히 많았다라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궈줬었던 핫섹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볼 텐데요. 우선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닉스 쪽도 오르고 HBM 쪽에 관한 상승률들도 오늘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사님과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BM 관련주 반등해줬고 상승폭이 컸었는데 계속되는 이런 흐름도 이어질지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하이닉스 그 부분은 일단 하이닉스에 대한 방향성이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의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자신이 일단 죄송한데 없어서 일단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작년 7월 달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작년 7월 달 아시겠지만 엔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서 반도체 중심 시장이 좀 하락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까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방향성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은 글쎄요. 전고점 돌파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어쨌든 작년 이제 7월 달 24만 8천 원까지 가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HBM을 납품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AI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독점 구조가 깨지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가 좀 영향을 받지 않게 될까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에이지 관련돼 가지고 브로드컴이라는 경쟁자가 나타났고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딥시크라는 또 경쟁자가 나타난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산업적인 측면을 떠나서 주가라는 그 주식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독점이라는 프리미엄을 주게 되면서 이 상승했던 이 상승의 힘을 다시 줄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하이닉스가 매출 계속 늘어날 겁니다. HBM 매출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만약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엔비디아 영향을 계속 주식 받아왔었잖아요.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의 가장 큰 수혜주로서 계속 달려왔었잖아요. 근데 그 상승의 이유 이게 사라지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하이닉스가 전고점 돌파가 쉽지 않고 그렇게 본다면 그 아래 따르는 벤더들 같은 경우도 뭐 시장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되게 되면서 반등 시도 나오겠지만 글쎄요 계속 치고 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살짝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HBM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기준에서 특출나게 뭐 이렇게 급등이 난지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면은 순수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방금 질문하신 HBM이란지 하이닉스에 관련돼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제한적인 반등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이 이야기의 맥락 속에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기사들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이미 하이닉스는 그 다음 단계인 HBM3 12단을 공급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올 상반기에 16단을 공급할 거고 8월 달 가게 되면 HBM4 샘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앞서 나오고 있잖아요. HBM3 8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8단이 이미 공급하고 있고 그보다 앞선 선단 공정이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HBM4를 공급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공급하고 있고 선단 공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큰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젠슨항은 삼성전자의 제품을 안 쓸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회적으로 중형 반도체, LG 쪽으로 이제 브로드컴 쪽으로 메인 공급사가 되기 위해서 뭐 로비를 하든 뭐 돈을 쓰든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급처를 잡는 게 고객사를 잡는 게 제가 볼 땐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방 업체들 보세요. 애플 같은 경우 TSMC에 꽉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누가 잡고 있죠? 삼성전자 잡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하이닉스 잡고 있잖아요. 이 구조가 제가 볼 때는 잘 안 깨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차라리 브로드컴 쪽으로 메인 공급사를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좀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실적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 삼성전자 했던 것들은 1등이라는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삼성전자의 어떤 사물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조금 제가 너무 디스를 하고 있는데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등 프리미엄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1등 프리미엄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그동안에 어떤 우리가 얘기했던 삼성전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게 된다면은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하이닉스 쪽으로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했었던 HBM 쪽에 관한 또 추가적인 전망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슈TMI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요. 내일의 경제 시장을 이끌 이슈를 먼저 짚어보셔야겠죠. 이슈TMI도 계속해서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님 함께 하십니다. 자, 일단 저희가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지 이사님과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앞서서 예고를 해드렸지만은 이 헤드라인 문구가 참 마음에 들고 가슴에 쏙 와닿더라고요. 열어주시겠어요, 이사님? 이슈TMI? 이슈TMI 열어주세요. 네. 네, 할게요. 열었는데? 멋지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죠? 네, 하려고 했는데. 열려버렸죠. 아유, 아쉽네요. 네. 네. 자, 한 손에 거주세요. 지나간 네. 이슈긴 해요. 네. 지나간 이슈긴 해요. 지나간 이슈긴 한데 트럼프가 이제는 어느 쪽으로 이제 볼까? 여기에 좀 집중을 해봤는데 오늘 이후에 나올 만한 이슈가 그렇게 좀 스펙타클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간 이슈를 좀 선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누가 될까요? 그 다음은 이제 유럽연합, 그러니까 EU겠죠? EU. 네.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적자가 가장 많이 나고 있는 나라를 순서로 이렇게 쭉 줄 세워 보게 되면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거든요. 1등, 2등, 3등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부터 먼저 건든 거예요. 그리고 4등이 EU, 5등이 일본, 6등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단지 이 관세 리스크가 주식시장에 얼마만큼 이제 충격을 줄 건가? 그 강도의 차이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까지 만약에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진전이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유럽, 일본, 우리나라 쪽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인 앞단에 이제 다음 이제 대상은 EU라는 거죠. 근데 EU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방위비 얘기 그동안 트럼프가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유럽 쪽으로 이슈가 있는 업종을 볼 수밖에 없다라 생각을 했어요. 방위 분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방산주. 네, 될 수밖에 알겠죠?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3일날 EU에서 그 비정상 회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관세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주식시장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방산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도 방산은 좋아질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시나리오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니까 이런 시나리오들이 가장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시나리오인 게 일단 관세에 관한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상 요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방산주들은 또 계속되는 시장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물음에는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트럼프의 방위 분담 이슈가 없었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또 러시아를 봐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러시아의 어떤 종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의
이 전쟁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 국방 관련되었던 싱크탱크 연구소가 전망하고 있는 것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내고 난 이후에 10년 이내에 다시 서방 국가였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유럽이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야 되는데 근데 유럽 자체적으로 이거를 구축하는 게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이게 ESG라든지 유럽의 관료주의라든지 그리고 복잡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안 됩니다.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방산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게 포탄 같은 경우에도 부족분을 채워야 되는데 이걸 채우는데 10년 넘게 걸린다 그래.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10년 넘게 걸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이런 상황을 빨리 타겟시켜 줄 만한 대안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밖에. 지금 잘 보시면은 처음에 폴란드랑 우리가 K9 계획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K9 그리고 K2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K9 같은 경우는 지상형 방어 무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방어 무기를 처음에는 폴란드가 구매를 했다가 그 다음에 루마니아 그리고 이제 체코 이런 식으로 계속 서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시 한번 서방 국가였던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비를 폴란드만 해야 되나요? 서유럽 쪽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 같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K9, K2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미사일 체계, 그러니까 방어형 미사일 체계 이런 거 청구 같은 것들 이런 건 우리나라 쪽으로 기회가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중동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라크까지 이제 구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중동까지 이 K벨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방사능 수출 계약 소식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유럽 쪽에서도 관세에 관한 압박을 할 경우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또 시장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방위비 인상에 관해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혜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유럽 쪽에 또 계속된 납품을 하고 있는 국내 방산 기업도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님께서 오늘 또 어떤 승부주를 가지고 오셨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관세 협상 카드로 방위비를 요구할 것이다라는 맥락에서 가져오셨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섹터 쪽을 꼽아 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사님? 일단은 순수하게 이슈에 맞춰가지고 유럽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은 누가 보다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 이게 같은 방산주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잘 가는데 어떤 종목은 못 가요. 대표적인 한국항공우주 주가 되게 못 가잖아요. 같은 방산인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LG 넥슨 주가가 정말 잘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방산 이슈가 돼서 아무거나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방어형 무기인지 공격형 무기인지 그것도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라면 공격형 무기를 구매하겠지만 폴란드라든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공격형 무기를 구매할까요? 아닙니다. 방어형 무기를 구매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갈 수밖에 없고 대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여쭤본 건 네. 승부주를 공개해달라고 여쭤봤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또 이제 말이 길어졌네요. 죄송해요. 승부주를 한번 네. 멋지게 아까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았으니까 네네. 저희가 열심히 타이밍 맞춰볼 테니까 한번 열어주시죠, 이사님. 네, 보여주시죠. 네, 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MNC 솔루션. 네, MNC 솔루션을 어떤 준비했습니다. 이유에서 오늘 또 이 종목 볼까요? 이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갖고 올라 그랬는데 이게 너무 빤한 종목 갖고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준비를 하다가 처음에 솔직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준비했어요. 근데 네. 준비했다가 그걸 살짝 지워버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낚시 효과가 되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천궁에 찾다 보니까 MNC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보이더라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방산용 서브밸브 같은 무기 구동 핵심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첨공하고 K2, K9 다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K2, K9 자주포 요쪽에 들어가는 이제 포탑 구동 시스템을 현재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천무, 천궁 등의 천궁이 사용되는
그러니까 천무, 천궁이 유도무기잖아요. 이 유도무기의 어떤 발사대 구동 장치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천궁이라는 무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고 최근에 에이라이즈 넥슨도 그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거기에 낚시 효과가 기대되는 게 또 MSC 솔루션이고 그리고 유럽 쪽으로도 그 최근에 또 사우디 같은 경우도 비밀리에 K2를 구매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K2, K9을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 되지만 거기에 또 이제 구동 시스템, 낚시 효과가 기대가 되는 또 MSC 솔루션 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종목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라 MSC 솔루션으로 종목을 급하게 바꿔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헷갈리셨나 봅니다, 이사님께서.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네네. 종목으로 꼽아주셨다면 앞서서 사실 처음에 고르셨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잖아요. 이쪽 전망도 계속 좋게 보시는 걸까요? 네,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은 한국의 이런 방어 무기에 대한 구매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네.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안보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테러 위협이라든지 전쟁의 위협이 계속 지속으로 발생되는 상황들 속에서 무기를 빠르게 얼마만큼 빨리 확보냐가 이 속도가 관건인데 그 속도를 맞춰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이 방위비 증액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내 어떤 국방력 강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가장 최적화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도 배제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중국 무기가 사실 경쟁이 안 됩니다.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잽이 안 돼요. 잽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을 보게 된다면 또 한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국산 방어형 지상무기 그리고 공군무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쪽으로 당연히 좋게 얘기를 근데 방사를 뭐 안 좋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까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사님께 MSC 솔루션 쪽에 관한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살짝 들어보고요. 저희 네네. 또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네. 말이 자꾸 많은데 많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그 날짜 1월 24일 날 장중에 18% 정도 반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했을 때 지 64,00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15% 정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한 69,000원 정도, 한 7만 원 정도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단을 봤을 때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56,500원 정도, 손절가 56,500원, 목표가 7만 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사님과 다양한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이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